뉴스의 맥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연구소 김준일 시사평론가, CBS 김광일 기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예측한 대로 된 것 같긴 해요. 그죠? 최후 진술. 끝까지 야당 탓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나오면 기자들은 키워드 뭐 어떤 단어가 몇 개 나왔나 세고 하잖아요. 저도 지금 세봤는데. 셌어요? 거대 야당이다라는 표현을 44번. 44번. 거대 야당. 그리고 거대자 빼고 야당이라고만 한 것만 하면은 48번. 그래서 이 단어 거의 제일 많이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북한 15번, 중국 7번, 간첩 25번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야당이 뭐 북한 뭐 간첩이고 이 사람들이 뭘 국가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뭐 이런 논리를 피력한 거고요. 그 12.12 작년 12월 12일 날 대국민담화에 있었던 그때 했던 얘기 같은 논리를 사실 이번 최후 진술에서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상대로 짧게 사과는 했는데 승복은 없었어요. 그 사과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정도 얘기. 그러나 뭐 이를테면 내가 정말 헌재에서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파면한다고 하더라도 승복을 하겠습니다. 혹은 여기 지지자분들 승복해 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이런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이게 좀 예상됐던 점이라면, 예상이 좀 어려웠던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예요? 개헌론. 그것도 뭐 일부에서는 얘기가 일부 나왔지만 그 엊그제까지만 해도 변호인단에서 그거 대통령 스타일 아니다. 뭐 조건부로 하겠다라는 거는 뭐 안 맞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고, 일종의 좀 선처를 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서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한 것 같고, 추가로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다, 이런 언급까지 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엊그제까지 부인을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인이 거짓말이었던지 아니면 좀 생각이 좀 오락가락했던지 둘 중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혹시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음성이 준비되어 있죠? 예.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이것을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한 단어가 떠오르는데? 뭐예요? 궤변. 궤변. 네. 저는 그 5글자로 기적의 논리. 기적의 논리? 네. 지금 또 뭐 2시간짜리 내란이 말이 되냐라고 했는데, 또 하나가 전 좀 충격적이었는데, 계엄군이 국회 본청 들어갔잖아요. 국민의힘 국회의장실 통해서. 그게 시민들이 입구를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거다. 진짜 신박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아무튼 피청구인으로서 어제 최후 진술했고, 요 직전에 이제 그 법사위원장 정청래 탄핵소추단장이 또 이제 최후 변론을 했거든요. 무신분립. 피청구인의 권력 탐욕과 헌정 질서 파괴로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뭐 이런 진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유, 참 힘드네. 머리 아프죠. 힘들어요. 그 주간 옥지 나온 것도 같이 말씀 주실래? 네, 명태균 씨와의 윤석열 대통령 간의 통화가 옛날에 한번 공개가 됐었잖아요. 민주당이 공개해서 김영선이 좀 해주라고 했는데 말이 많네 당해서 그 이후 부분, 그 내용만 잘려 있었는데 그 이후 부분이 어제 MBC나 시사인통에서 나왔어요. 이거 직접 한번 들어보실게요. 박한수 의원하고요, 이준석 하고요, 윤상현도 다 전화해 보시면
다 하려 하는데 해줄라 하거든요. 김영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뭐 아니 10,000명. 내가 저기다 얘기를 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그래서 윤한홍 의원이 권성동 의원한테 얘기한 거고 다른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뭐 권성동이는 나한테 뭐란 얘기를 안 하고 네. 윤한홍이도 특별히 나한테 뭐라 안 하던데. 알았어요. 내가 예.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그래. 저 말 되게 좋아하시네. 내가 윤상현이한테도 얘기했잖아.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할게. 이거보다 더 공천 개입이 확실한 증거가 전 있을까 싶어요. 걔가 공관위원장이잖아. 이런 말도 의미심장하잖아요. 왜냐면 지난번 대국민담화에서 난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의원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도 거짓말인 게 지금 여실히 드러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 김준일 평론가님. 예. 어제 쪽집게처럼 맞추시긴 하셨어요. 예, 뭐 네. 제가 그대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네. 종북 주사파 네. 네. 야당 그 얘기 할 거라고 했는데 거의 그대로 됐고 이거 다 보지는 못하고 이제 중간에 보다가 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다 이걸 보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예, 텍스트로 된 거를 다 읽었는데 읽는 데만 해도 한참 걸렸습니다. 정말 오래 걸릴 정도로 인내심을 가지고 봐야 됐고 일단 언론들이 어떻게 사설을 썼는지 이제 10대 일간지 중에서 석간 빼놓고 서울신문하고 조선일보는 이제는 어떤 결과든 승복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고요. 이제 비판적인 데가 대부분이었어요. 국민일보. 계엄 정당성 강변한 윤석열의 최후 진술 이제 헌재의 시간. 중앙일보. 최후 진술까지 통합 외면한 윤석열 대통령 실망스럽다. 세계일보. 최후 진술까지 승복 언급 없이 계엄 정당성 강변한 윤석열. 네. 한국일보 국가 국민 위한 계엄이라니 윤 대통령 최후 진술 참담하다. 동아일보 윤 헌재 최후 진술 끝내 달라진 건 없었다. 뭐 한겨레 경향 같은 경우에는 파면해야 된다. 뭐 복귀 망상까지 드러냈다. 뭐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 하나 우호적인 것이 없었다. 최후 진술에 대해서. 좀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할 것이냐. 이건 또 거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거의 읍소하다시피 이렇게 메시지가 계속 나왔잖아요. 네. 이걸 이제 사과로 보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결국은 이제 호소형 계엄이다. 호소라는 단어가 9번 나왔어요. 이게 뭐 그 맥락이잖아요. 계몽령이었다. 어제 재밌었던 게 그 김계리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의 김계리 변호사가 나도 이번 계엄으로 계몽이 됐다. 이런 얘기를 이제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을 지금 계속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람 안 변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좀 이제 여기 또 언론이고 예전에 제가 뭐 기자 생활도 했고 언론계에 이제 있었던 사람으로서 좀 눈에 띄었던 게 본인이 얘기를 하면은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언론 노조에 장악이 돼 있어가지고 소개를 안 해준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계엄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조중동에는 언론 노조가 없습니다. 예, 언론 노조가 없는 게 아니라 가입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뭐 TV조선이나 채널A 그것뿐만 아니라 언론 노조에 가입이 안 돼 있는데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이게 참 위험한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유튜브만 본 거잖아요. 언론에 대한 어떤 불만들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래서 참 이게 걱정이다. 정치권에 요즘 정치권에서 언론을 공격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게 이제 앞으로도 좀 이런 일이 뭐 계엄이 벌어진다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은 이런 일들이 참 벌어지지 않을까 참 걱정이 되고, 좀 재밌었던 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월담 영상을 공개를 하면서 이게 국회가 통제가 안 됐다는 증거다 이런 것도 주장을 했어요. 통제 안 되는데 왜 담을 넣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이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의 이렇게 여유 있게 촬영도 하고 이거 연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이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제 어제 논리들을 보면은 좀 뭐 황당하고, 사실은 원래 이거를 변호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극한 직업이다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됐고, 뭐 다른 무엇보다도 국회 측에서 나와서 이제 한 얘기의 첫 번째 그 변호사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얘기했던 게 윤석열 복귀하면은 제2, 제3 계엄 또 할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복귀가 되면은 탄핵 안 되는 거고 완벽하게 그렇죠. 면죄부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싹 다 잡아들이는 거 못 하겠냐. 이게 대한민국의 이게 이제 50년, 60년 후퇴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헌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됐는데, 그럼 언제 할 거냐. 최종 선고 날짜는 발표하기
사흘 전 정도에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몰라요. 아직은 모르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평의라고 회의를 이제 재판관끼리 하는 거를 11번을 했어요. 네. 그래서 14일이 걸렸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8번을 했습니다. 평의를. 그래서 11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말 빼놓고는 매일 만나가지고 평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 할 것이냐. 그럼 지금 상황은 예전에 과거에 금요일 날 많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3월 7일 아니면 3월 14일 네. 아니면 그 중간에 한 11일 뭐 요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3월 7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선이 그 연휴 부처님 오신 날과 어린이날 연휴하고 맞물려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조금 시간을 미룰지 아니면 그냥 할지 그러면 대선이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4월 말로 당겨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3월 7일 날 만약에 이거 발표를 하게 되면은 네. 선고를 하게 되면은 뭐 요런 이제 변수들이 좀 남았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지켜보면 될 일일 것 같고요. 금리 얘기 아실 거죠? 네, 2년 만에 2%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는데 기존 3%에서 0.25 내려서 2.75%가 됐어요. 기준금리가. 네. 뭐 예상됐던 일이긴 하거든요. 네. 작년 10월, 11월에 각각 0.25씩 내렸었고 그것도 이제 한 3년 만에 내렸던 거였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미 내년 연초에 더 내릴 거다라는 시그널을 이제 그때 한국은행에서도 좀 내비쳤었거든요. 근데 지난달 1월 달에 동결했었어요. 그때 이제 왜냐면 12.3 내란 사태 비상계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정치 불안이 있었기 네. 때문에 네. 일단 동결이 됐었고 이번에 이제 2월이 돼서 이제 내린 거죠.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다라는 판단인 것 같아요. 이제 크게 경기 부양하지 않으면 성장 지표가 너무 악화가 됐다. 네. 한국은행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어제 같이 조정을 했거든요. 네. 1.5%로 대폭 하향 조정이 됐어요. 이게 11월 말, 그러니까 비상계엄 직전에 1.9%였고, 네. 계엄이 이제 반영이 돼서 지난달에 좀 중간 평가 형식으로 한국은행이 이제 블로그에 올렸었던 게 1.6에서 7%로 이제 반영을 했었었는데 네. 더 떨어진 거예요. 그러네요. 이제 지난달에 계엄 반영으로 한 0.23 정도 떨어뜨렸다고 하면 이번에는 트럼프 그 관세 정책 그걸로 해서 한 0.1에서 2% 정도 더 떨어뜨려서 1.5%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워낙에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 낮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쟁점 짧게 좀 정리해드리면 먼저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좀 체감되지 않고 있는 상황. 기존에 내렸던 것들도 네. 왜냐하면 시중은행에서 가상금리를 안 내리고 있잖아요. 네. 이제 뭐 그쪽에서는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이자 장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이번에는 금융당국에서 좀 세게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가산도 내려라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속도가 붙지 않을까. 그리고 이창용 총재가 올해 한두 번 정도 더 할 수 있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조가 좀 더 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지금 환율이 계엄 이후에 지금도 지금 한 1,430원 정도까지 되게 높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기준금리 낮추면 미국은 높은데 우리 낮추면 돈 빠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걱정이 있는데 일단 지금은 그것보다도 지금 국내의 어떤 경기 부양이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경기가 많이 안 좋긴 하죠. 대출금리를 만약에 진짜 가상금리를 시중은행에서 낮추게 하고 싶다면 금감원인가요? 네. 그분 세잖아요, 원장. 네. 그분이 나서면 되지 않을까요? 당장 이복현 원장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반영될 시기다.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뭐 우리은행 했듯이 좀 더 세게 어떤 구체적인 현실적인 조치가 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이 얘기가 사실은 금감위원장의 몫이긴 해요. 금감위원장 몫 아니에요? 원래 이례적이긴 하죠. 그렇죠. 네, 금융위원장. 그렇죠. 금융위원장 몫인데 그죠?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네. 이게 지금 어제 제가 이제 이 기준금리 내린 것보다 저 주목했던 거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한은이 어떻게 보느냐. 제가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딱 1년 전에요. 작년 2월에 올해의 경제 성장률을 한은이 2.3%로 그러니까 봤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내년. 예. 이거 금년이 그러니까 되는 올해죠, 거죠. 올해. 네. 그런데 작년 8월에 그거를 2.1%로 낮췄고요.
그러다가 작년 11월에는 이거를 1.9%로 낮췄어요. 이거는 트럼프 당선 효과를 조금 본 거고 경기가 둔화되는 걸 본 거죠. 그런데 올해 이거를 1.6에서 1.7로 예상을 했어요. 더 낮죠. 이거는 굉장히 상당 부분이 이제 계엄 효과인데 이거를 더 낮춰서 지금 1.5예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2.3에서 1.5로 0.8%포인트가 낮아진 겁니다. 엄청나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2023년 재작년에 경제 성장률 1.4 그리고 작년에 2.0 그러다가 올해 다시 지금 1.5 얘기까지 나오는데 관세 전쟁 시작되면은 이거 1.4까지 다시 떨어진다. 이게 지금 역대급이에요. 이게 무슨 외환위기나 금융위기가 오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데는 윤석열 정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처참한 지금 경제 성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러니까 금리를 안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다만 이게 0.25를 내리면요. 지금 0.25 내렸잖아요. 경제 성장률에는 0.07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네. 그러면은 지금 1.5 예상했잖아요. 1.5에서 1.57 되는 겁니다. 이게 언발의 오줌 누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게 그래서 통화 정책으로는 이미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한국은행도 알고 있기 때문에 추경 얘기를 또 어제 이창용 하는 총재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을 지금 빨리 정부에서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뭐 지지부진하죠. 뭐 이거를 왜 안 돼요? 소비 쿠폰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 25만 원씩 주는 거를 이제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은 창업지원금이라도 뭐 주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데 어차피 합의가 안 되고 있고 지금 뭐 그게 중요한가 그 생각이 들어요. 뭐가 됐든 지금 20조에서 30조 원은 지금 추경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예. 완벽하게 지금 수출도 부진한데 내수까지 지금 계엄 여파로 완전히 지금 박살났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은 대출금리도 인하가 될 것 같은데 뭐 요즘 이자 장사 많이 한다고 굉장히 좀 압력을 많이 받고는 있는데 금융권들이 좀 눈치를 안 보더라고요 요즘은. 요즘에요? 아 그래요? 이게 정권의 레임덕 현상하고도 좀 맞물려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야당이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 기준금리 내렸는데 대출금리는 거의 안 내리거나 찔끔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예대금리 차가 상당히 벌어졌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금융위원장까지 나오는데 명이 안 쓴다. 사실 이제 이게 또 관치금융이다 뭐 이러면서 또 논란도 있기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좀 서민 이제 어떤 부담 대출금리 부담을 좀 낮춰줘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볼까요?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가 아우 있었어요. 저 이거 영상 봤는데. 네. 이게 포천 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이거든요. 네. 경기 안성에서 충남 천안 경계 지역이고 산에서 산 사이, 그러니까 산 자락을 지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아래에다가 50m 높이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다리를 얹어갖고 이제 도로를 지금 영상이 나오겠네요. 네. 도로를 세우는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판 콘크리트가 무너지면서 붕괴 사고가 어제 났었던 거예요. 네. 네, 이게 지금 이게 앞에 가던 차량에서 찍은 이제 후방 카메라로 그렇죠. 찍은 이제 영상인데, 무슨 영화 같아요. 네, 저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5초만 늦게 그러니까요. 통과했어도 네. 큰 사고를 겪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상황이 있었고 피해가 일단 붕괴 사고가 나면서 교량 위에서 작업하고 있던 인부 10명이 아래로 추락을 했고요. 그중에 4명이 숨지게 됐습니다. 아이고. 네. 오전 시간대라서 그 교각 밑에는 이제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있었다면 더 큰 인명 피해가 있었을 수 그랬겠죠. 있고요. 네. 경위를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다리 기둥 아까 말씀드린 50m 그 높이의 기둥 네. 그 위에다가 대들보 같은 걸 올려놓는 작업이었어요. 네. 그걸 이제 초대형 특수 장비로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특수 장비를 철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지금 CCTV 차량 블랙박스 다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네. 보면은 그 가운데 파란색 크레인 네. 긴 크레인, 네, 런처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요거를 이렇게 한쪽으로 빼던 중에 이동시키던 중에 갑자기 한쪽 상판이 내려앉은 거고요. 그 네. 충격으로 반대편 상판이랑 그리고 걷어라고 해서 요 상판을 지지하는 밑에 보가 있는데 그게 막 이렇게 물결 치듯이 탁 이제 붕괴하게 됐던 거. 이 런처가 그 교각 위에 있는 그 상판의 뼈대가 되는 이제 빔이라는 거를 옮기는 그 건설기계거든요. 근데 그 빔을 딱 놓고 빠져야 되는데 빠지면서 이걸 제대로 확실하게 풀지 않고 빠지면서 사고가 난 걸로 지금까지는 추정이 되고 있어요.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예, 김준일 평론가. 이게 이제 기법이 뭐 DR 걷어 런칭 공법이라고 하는데 저도 뭐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쓰는 거래요. 2009년에 신기술로 지정이 돼가지고 최다 2016년에 저 공법으로 다 건설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공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이거는 부실로 관리가 그렇죠. 잘못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제 처벌을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공사장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건설 현장에서 39층 타설 작업 중 23층에서 38층이 무너져가지고 6명이 사망했거든요. 그리고 2023년에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무량판 구조가 이제 지하 주차장 붕괴하는 요거가 또 있어가지고 그때 철근 누락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전체적으로 좀 뭐라고 할까요? 건설업계가 나사가 빠졌다? 이런 것들이 관리 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원래 국토부에서 이거 대책을 조만간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좀 이 사고까지 나면서 좀 보강해가지고 좀 강하게 관리 감독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 사고 터지고 나 얘기만 나오고 이게 좀 반복돼서 이게 좀 처벌을 좀 진상조사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또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이다 뭐다 대통령이 직무정지되니까 행정부가 조금 느슨해졌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단단히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뉴스연구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김광일 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